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이제 설명절 보내려 분주하게 이동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또 손님 맞이 막바지 장보기 하느라 바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명절, 이 나눔의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아마 그 힘으로 지금까지 위기를 이겨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온기 느껴지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첫 번째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전통시장 어려운 점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딸과 며느리에게 아이는 더 안 낳냐? 아이 더 낳을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물어보시는 건데 듣는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죠.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이야기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설명절 앞둔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세 시장의 심상치 않은 흐름과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명절 맞아서 또 부동산 이야기 나누는 가족들 많을 텐데요. 오늘 얘기 듣고 가시면 이야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날 연휴를 앞둔 김우성의 생생경제,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명절 앞두고 가장 분주하고 또 명절 분위기 나는 곳, 재래시장 또 전통시장일 겁니다. 삶이 답답하고 궁금할 때 시장에 가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현장인데요. 하지만 한국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더 힘든 한파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들과 함께 또 물건을 사는 분, 파는 분 함께 힘을 얻어가고 있는 곳이 시장인데요. 설 명절 앞둔 생생경제 첫 번째 인터뷰로 전통시장 분위기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 제1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백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직접 의정부 제1시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의정부 제1시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제1시장에서 상회장 맡고 있는 이상배입니다. 저희 의정부 제1시장 같은 경우는 1950년 6.25 전쟁 후에 피난민들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로부터 1954년도에 그 공설시장으로 이제 개설이 됐고요. 의정부역 주변으로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976년도에 내무부 공설시장 민영화 방침에 의해서 사단법인 의정부 제2시장 번영회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아주 잘된 경북부의 이제 최고의 전통시장이 되겠고요. 네네. 이제 이 규모로는 한 630여 점포에 1000여 명의 상인들이 하루하루 고객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고객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회장님은 어떤 품목을 다루고 계시나요? 네, 저는 신발, 여성 구두 위주로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릴 때 저도 이렇게 시장에 가서 부모님들이 신발 사주고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특히 설명절을 두고 봤을 때 시장의 풍경 좀 많이 달라졌죠? 어떻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말 그대로 문전성시였죠. 발 디딜 틈 없고, 소매치기 조심해라, 이런 안내방송도 막 나왔었고, 그런 아주 잘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유서 깊고 오래된 시장인데요. 물론 다른 곳도 더 어려운 곳도 있고 또 더 잘 되는 곳도 있는데 네. 지금 계신 곳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성수기에 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고 또 타격이 큰 업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좀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한 3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네네. 전년도 이제 말부터 한 20% 이상 주차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잘 되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보통 그 정도 준 것 같고요. 특히 안 되는 품목은 패션으로 잡화가 먹거리에 비해서 좀 감소폭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네. 먹거리가 그래도 조금 덜한데 네. 그 외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품목들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월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도 사실 상인들이 각각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관리비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데 월세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02년도, 2004년도부터 이제 좀 많이 지원을 받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월세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뭐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차량만 해도 20%가 더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좀 편의성 때문에 젊은 분들도 특히 그렇고요. 대형마트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느 기준 없이 좀 많이 들어서서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구 대비 그 구매력 대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법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 소매업의 특징이 그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업이라는 거는 구매력은 뭐 그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그거를 대기업이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잠식을 하다 보면 이 개인들이 설 땅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정부에서는 뭐 전통시장 상품권도 만들어 놓고 온누리 시장 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면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에서 혜택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계속 쉽게 말하면 좋아진 적이 없고 더 안 좋아지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품목별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는 뭐 중소기업 접하업종인 뭐 떡집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손을 안 대는 데는 잘 되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대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출하는 이런 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하고.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지원에 더해서 뭐 대기업이 뭐 들어오는 걸 적정하게 막아주는 그런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더 시너지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어려운 점들 뭐 쉽게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네. 사실 골목 상권 관련해서 계속 있어온 문제인데 또 그것보다 또 어려운 게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도 그렇고요, 또 여수 화재도 그렇고 이 사고나 화재가 생겼을 때 사실 더 큰 타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안전 같은 것들이 그래도 현대화를 해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부나 뭐 이런 자치단체 이런 데서 많이 점검을 나옵니다. 뭐 소방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을 돌아가면서 네. 안전점검을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교체할 거는 바로바로 교체도 해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통시장이 이 성실을 이룬 게 60년대, 70년대 네. 그때 이제 성실을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때 구조물이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화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 안전에 특히 화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뭐 화재 같은 것들 대비해서 보험들 들어두시는데요. 네. 보험 가입도 좀 어렵습니까? 어떻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이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파악을 해봤더니. 근데 보험 가입 그 조건이 상당히 가혹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뭐 상당히 가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정부에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서 이 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공제. 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예, 결국은 상인들이 모아서 이 공제 사업으로 보험에도 좀 차별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요즘 소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배송 같은 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역시 시장도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책에서 시장에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한 3년 정도의 그 배송 지원 혜택을 받은 시장인데 네.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네네.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뭐 대부분의 요즘 전통시장은 지금 신용카드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거를 호소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아직도 뭐 신용카드 안 받고 이런 분들 좀 계시긴 하죠. 일부분.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일부분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신용카드를 대부분 다 받습니다. 네. 구매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자,
뭐 그럼 대부분 돈을 안 갖고 다니세요. 네, 맞습니다. 돈을 안 갖고 다니고 이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환경 조성인 측면이기 때문에 좀 정부나 이런 쪽에서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래도 힘들다고 해도 명절인데 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낮다.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좀 PR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지금 현재 이제 이틀 전인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활기가 넘치는데 네. 특히 시장에 경쟁이 있는 정육점, 그다음에 건어물, 이제 두부집, 과일, 채소, 떡집, 전집, 방앗간 이런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뭐 지금 줄 서서 사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면 우리 전통시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지금 어쨌든 대목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모든 업종이 다 잘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일부분 그런 분들만 좀 대목을 보고 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2시장은 그 한수비에서 가장 큽니다. 네. 그런 상징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 의정부 제2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경제 한파에도 또 다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힘든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시장에 가면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외에도 또 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사람들 간의 이 소통이 있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또 한국의 전통적인 이 재래시장 또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 제1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씨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 경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인터뷰에서 등장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 경제사전, 경제 공감사전의 주제는 시장입니다. 과거에 명절을 앞두고 호황을 누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라는 말 자체는 벌써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시장은 전통시장을, 마트 혹은 마켓은 새로운 대형 유통업체를 일컫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보고 직접 그 물건을 책임지는 상인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애누리도 가능하고 또 좋은 물건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따라가다 보니 전통시장은 뜸해지고 있고요. 앞서 인터뷰 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유통망의 강점을 내세워 접근하는 측면 때문에 전통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의 풍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외에도 사람 간의 관계, 정, 여론 이런 것들도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장의 추억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을 가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설 명절 앞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설 명절 다가오지만 식품값 인상이라던가 이런 생활 물가들은 여전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즘 빚 없는 사람들이 없죠. 대출 문제 여전히 큰 문제인데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다음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우리나라 세계 1위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보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주식시장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식품값 이거 안 쓸 수도 없는데 계속 인상된다고요? 요새 먹거리 물가가 비상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값 크게 올랐고 또 채소 가격도 많이 뛰었잖아요. 이제는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우유가 버터 가격을 7에서 8%가량 인상했고요. 또 동원 F&B나 롯데푸드도 버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마요네즈도 롯데푸드나 오뚜기, CJ 제일제당이 업소용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예, 마요네즈가 계란과 대두유로 만드는데 이 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뭐 일단 업소용 올렸으니까 일반 소비자용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참치캔이나 라면 가격 인상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외식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26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보면 맥도날드가 올리면 뭐 롯데리아나 버거킹도 따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에도 좀 비슷하게 따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자장면 물가에서 맥도날드 물가로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참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물가가 오르네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어떤가요? 이 대출은 줄지 않고 있는데 금리는 오르고 있나요? 네,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조금씩 탈피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3.29%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09%포인트 오른 건데요. 작년 9월부터 금리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5년 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1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거는 5달째 오름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른 거는 일단 미국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올랐고 그게 또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뭐 가뜩이나 요새 먹거리 물가 올라서 걱정이 많은데 대출금리까지 올라서 아마도 가계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담되는 뉴스만 두 가지 먼저 전해드렸고요. 삼성전자 주식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네요. 네, 이거는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네. 요즘 삼성전자 주가 보면 뭐 미리 사둘 걸 하고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2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금은 뭐 장 마감 좀 전이긴 한데 상승폭을 다소 줄여서 200만 원 조금 밑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상장한 게 1975년 6월 1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2년 가까이 된 건데요. 200만 원대에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이 갤럭시 노트 7 단종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호황 덕분에 깜짝 실적을 달성했는데 거기다 또 앞으로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9조 원어치를 사들여서 소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규모 자체가 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여기에다가 3조 8,500억 원가량 현금 배당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거기다 간밤에 이제 뉴욕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넘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좀 녹았던 영향도 있었고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보면 목표 주가가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입니다. 예, 현재 199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가 꽤 늘었다. 희소식인가요? 네, 보통 면세점 하면 이제 명품 브랜드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국산 제품도 사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도 있는데요. 작년 면세점 전체 매출액이 12조 2,7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1년 전보다 이제 34% 증가한 겁니다. 그중에 국산품으로 중소 혹은 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전년 대비로 44.5% 늘어난 겁니다. 국산 제품 중에서 대기업 제품 매출은 40.4%, 그러니까 뭐 중소 중견기업보다 조금 덜 늘었죠. 외국 물품 매출액은 27.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중소 중견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화장품이 한 9천억 원가량 팔렸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한 53%를 차지했습니다. 뭐 요즘 미샤 아니면 더 페이스샵 같은 중저가 화장품 면세점에서도 파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또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국산 대기업 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화장품이었는데 비중이 83%에 달했습니다. 예, 중소기업 잘 되는 뉴스 반가운데요. 화장품 이 중국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포켓몬고 출시하고 뭐 굉장히 많은 분이 다운로드 받았다 이런 얘기도 뉴스가 됐는데 여전히 인기가 상당하네요. 네, 뭐 한때 전 세계에서 열풍이 불었던 게임인데요. 한국에도 이제 상륙을 했죠. 지난 24일에 이 게임 개발사인 미국의 나이언틱이 한국에서도 포켓몬고를 정식 출시한 겁니다. 네. 어제가 이제 출시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면 국내 게임 부분 매출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이었는데요. 이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첫 한 달 매출이 2천억 원이 넘는 대작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규 게임이 하루 만에 이렇게 2위에 오른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뭐 하루 이틀치 누적 데이터를 반영해서 순위를 산출하기 때문에 아직 순위권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앱을 분석하는 업체인 이 YG앱이라는 곳에서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한 17,400명을 상대로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포켓몬고의 하루 이용자가 한 380만 명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국 안드로이드 앱 전체 일 사용자 순위에서 9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네, 인기 배경을 좀 우리도 잘 분석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인데요. 잘 보내시고요. 설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자, 몸과 마음도 분주한 오늘 목요일 오후입니다. 귀성길 준비 분주하시죠? 두 번째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설 명절 맞이하러 준비하러 또 가실 분들 많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여성분들에겐 슬슬 스트레스 시작되는 시간일 겁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또 아이가 한 명인 분들은 부모님 또 친지로부터 출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이 더 안 낳을 거냐, 아이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또 사정은 잘 모르고도 왜 저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서 화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실제로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한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낳는다라는 겁니다. 관련 내용 연구를 담당했던 서울여성가족재단 장진희 박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장진희입니다. 네, 자 이번 발표 연구 보고서가요.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던데요. 어떤 연구인지 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연구 제목은 서울시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 방안 연구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가진 서울시의 그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의 그 근로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돌봄 실태에 주목해서 그러니까 문제점을 드러내고 약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주변에서 이제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뭐 직장 내 차별을 경험했다라는 이런 경험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차별을 경험했다면은 그게 이제 여성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환경 변화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서울시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경험이라든지 근로 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가구 내에서의 어떠한 돌봄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네, 결국 출산 자체, 즉 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다의 상황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실제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환경을 조사한 연구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명절 시작됐는데 사실 어른들은 못 낳는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들 잘 안 믿어주세요. 그냥 너희들이 싫어서 안 낳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한 그 이 연구 범위에서의 못 낳는다는 이유, 어떤 것들로 밝혀졌습니까? 네, 조사 결과, 저희 조사 결과 평균 희망 자녀 수는 2.1명이었고, 약 86%의 여성이, 그러니까 둘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 평균 자녀 수는 1.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그러니까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간의 큰 차이, 그러니까 출산을 희망하지만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이제 임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 원인으로는 크게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그다음에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불이익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혼 여성의 절반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약간 차별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규직은 승진이나 고가에서의 차별을 겪고 있었고, 비정규직은 퇴직 권고, 부당해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차별뿐만이 아니라 고용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출산 전에 정규직이었던 여성은 출산 후에도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 수준밖에 안 됐고요. 한 12% 정도는 정규직이었는데 출산 후에는 비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31.1%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에 9명은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가구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만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경제력을 악화시키는 불구하고 직장 내에 뭐 이렇게 차별을 뭐 방지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된 경우는 33%,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10명 중에 7명의 여성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차별을 겪더라도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약간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한다라는 거는 여성이 비정규직화가 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좀 문득 저도 그런 경우여서 그렇긴 한데,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딸이 대학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데 예쁜 손주를 하나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걸 잃어야 된다. 근데 놀라운 게요. 지금 쭉 설명해 주신 이런 불합리함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한 명 낳은 엄마들은 86%가 아이를 또 낳고 싶어 한다, 이건 거죠? 그렇습니다. 못 낳는 겁니다.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다, 이런 얘기가 다시 생각나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해다, 힘들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표현이 좀 들으시는 분들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출산은 경제적 악순환을 유발하는 구조가 되는 시작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사실 출산할 때 들어가는 그 출산 비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그다음에 생활비, 주거비,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높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라든지 근로 환경 등이 약간 필수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뭐 불이익을 겪는다든지 고용 불안정, 노동시장 이탈, 이런 식을 만들어서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약간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출산 후 양육에 관해서도 양육을 우리나라 약간 문화가 양육은 약간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그렇죠. 엄마 책임이다. 여성의 몫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성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워킹맘이라고 불리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약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소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약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더 못 벌게 만드는 상황. 그러니까 바로 정말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네. 최근에 그 정부 공무원, 새아이 엄마라는 공무원 분도 과로사했는데 이렇게 정말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사회. 네. 그래놓고 지금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 드셨을 겁니다. 정부도 이렇게 지금 저출산 문제 경고하면서 출산 장려하거든요. 뭐 장려금도 있다. 뭐 또 여러 가지 정부도 애쓰겠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제도가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사실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폭넓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이게 저출산 정책인지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든지 일가족 양립을 위한 뭐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뭐 청년 일자리나 뭐 여성 일자리 이런 정책, 그다음에 주거 공급 정책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몇몇 정책들은 수요가 매우 높고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그 공공에서 그 주거 공급은 임대주택이 거의 대부분인데 임대주택의 공급량도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대주택 공급량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 우선이라고 하는 그 공급량의 그 대상 자체가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그 정책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실 출산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후에 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임대 그 주거 정책에서는 출산 후에 주거 정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실제 저희 조사에서 10명 중에 3명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의 47% 여성이 직장 상사라든지 주변 동료의 눈치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제도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대기를 2-3년씩 걸어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어떤 개인의 선택이거나 여성의 책임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 옷도 사줘야 되고 아이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여성만 책임지게 하니까 결국 여성도 선택을 못한다. 지금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아이를 낳고 싶지만 못 낳는 기혼 여성들 또 실제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미혼 여성들까지도 관심이 있어 하실 텐데요. 정책들이 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좀 실효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현장에서 이거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해야 될 텐데 좀 어떤 대안들이나 그런 모색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가 이제 출산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정책이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조사했었는데 그 조사해본 결과에서는 이제 보육시설의 확충, 그 다음에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의 용이, 그 다음에 일가족 양립의 지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근로환경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성의 근로환경과 보육 환경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 직장 내 차별 금지 사실 이런 많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그래서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일가족 양립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그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약간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가족양육 지원 제도라든지 여성 차별에 대한 페널티라 같은 것들은 권고 수준에서 그치기보다는 그 네. 육아휴직 같이 법적으로 약간 강제할 수 하는 있는 것이 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로 인해서 여성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단추고요. 그게 해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부가 제도와 법으로 좀 강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여성가족재단 장진희 박사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명절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고 벌써부터 고속도로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종종 나누시는 경우 많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부동산 정보들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이 정보로 대화 알차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자,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하고 지방이 또 달라서 종종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집값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사실 주로 하는 얘기가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야기입니다. 괜한 싸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식구들끼리 공감대 형성하도록 그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치로 보면 이제 부동산 1사에 따르면 전국이 0.01% 상승했고 서울, 인천, 대전, 경북 대부분 지역이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강보합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언론들이나 매체들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와는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강보합이나 약보합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12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이제 같은 기간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이렇게 합친 그 거래량이 한 10% 수준 정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거래량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가격 자체는 그냥 보합인 상태로 아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주택시장을 주식시장처럼 뭔가 주간 단위의 등락폭으로 좀 보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 2007년에 아파트 값이 한 3,3제곱미터당 1,170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시장이 거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다음 시장이 됐을 때는 이제 2008년에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7%가 2007년 당시보다는 일단은 올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2011년, 2013년까지 그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3.3제곱미터당 약 100만 원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런 10년이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 입장 그리고 어떤 각 지방이라도 그 각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단기적인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판단에 맞춰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자금 여력이나 입지, 가격, 출퇴근 혹은 학군 여러 가지 사항들 좀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좀 몸부림치는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장재현 팀장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집을 오로지 가격으로만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던가 또 아픈 분이 있는 분들은 또 병원 가깝고 공기 맑은 데가 좋은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보합이고 또 경제적으로 물가와 비슷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연동세가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 걸로 또 언성 높여서 가족들끼리 명절 때 싸우지 마시고요. 자, 이 새살림 얘기도 명절 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네.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세 없어서 큰일이다라고 하더니 요즘은 또 전세는 늘어난 것 같은데 또 전세집도 구하기 힘들다 다시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던데요. 현재 전세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을 해서 전세값이 안정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방송에도 얘기했었지만 전국 전세값이 지금 0.00%로 지난 12월에랑 큰 등락폭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도 0.08%, 인천 경기도 뭐 0.00, 제주도 0.3%,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수치만 보면 전세값이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보자면 이제 2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약 4.6%, 서울이 한 5.6% 정도 올랐거든요. 네, 올랐군요. 예, 근데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울 아파트 전용 84기준, 그러니까 33평 아파트 기준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서울 아파트는 2년 전에 비해서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올랐고, 부산도 2,000만 원이 올랐고, 경기도는 한 1,300만 원 정도 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역별로 혹은 그 각 아파트별로 보면 계약 시점보다 분명히 2,000만 원 이상 더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서울의 평균 전세값이 지금 전용 5구제곱미터가 3억 한 3천만 원 선, 그다음에 전용 5구, 그러니까 9, 25평 아파트 네. 이상이 약 한 4억 원 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대출을 받아도 지금 전세값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그렇죠. 또 시장에 특히 이 세입자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어떤 서울 도심이라든지 지방에서도 그 출퇴근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신도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출퇴근이 어렵거나 수요가 없는 곳에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수요가 집중되는데 공급량도 부족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버팀목 대출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지만 한도가 수도권은 1억에서 1억 2천 정도밖에 안 올랐고,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억 2천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전세값은 지금 앞으로 이사철이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은 지금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고, 네. 반전세나 월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어떤 집값 전망도 안 좋아지고 있고, 대내적인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가까지 만약에 좀 더 오르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세입자들, 그리고 이런 그 영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어떤 대책이나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가 총량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가계, 부동산 이런 것들을 숨을 죽였는데, 사실은 총량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세는 지금 가격 변동은 없는데 수급 불균형은 심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고통이 되고 있다. 정말로 이 당국자들이 좀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출퇴근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많이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쪽이 깡통 전세 걱정이다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도 깡통 전세를 걱정하더라고요. 네네. 보증보험 가입 같은 것으로 좀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정부도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개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세값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세, 아무래도 이게 그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세적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깡통 전세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 이제 한도가 지금 5억 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 원씩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도에서 이제 돈을 빌렸을 때 보증보험을 좀 보호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도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 늘어나고, 네. 그리고 현재 그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약 한 1.6에서 2.2%까지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전세금을 들어간다 이러셨을 때는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둘 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한선이 다소 좀 낮게 책정돼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전세금도 소중한 재산인데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 오늘 경제공감사전 주제가 시장인데요. 자꾸 웃음이 납니다. 시골집에서 꼭 끼워 다굴면 둥지 안에 따뜻한 계란이 있었고 그런 정겨운 풍경들 정말 볼 것들도 많은 곳이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매장엔 참 시장이 별의별 기능을 다 했군요. 예, 5316님은요.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시골 5일장 가면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사람 사는 맛 났는데 하셨고요. 또 8106님, 시장에 가면 냄새 때문에 다 먹고 싶습니다. 현대화로 개조해서 좀 주차도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99님은 하루 종일 YTN 라디오 틀고 계시는 분식집 사장님이신데요. 경기 어렵다고 울상이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가 3999님 가게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3999님, 6817님, 1035님께 커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절 보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